자, 안녕하세요. 천년부 속닥속닥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또 힘을 내서 한번 열심히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가 오늘 또 다룰 영화는 뭐지? 오늘 다룰 영화는 2012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네, 또 유명한 영화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네, 또 영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국열차 출연진은 크리스 에반스, 캡틴 아메리카죠.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틸다 스윈든. 되게 유명하죠. 헐리우드 유명하죠. 작곡 여배우고. 그리고 이제 봉준호의 이제 페르소나에 송강호도 나오고. 남궁민수. 민수 그리고 고아성도 나오고. 되게 한미 합작으로다가 되게 그런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님 뭐 너무 유명하니까 뭐 소개는 안 하죠. 제일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 영화는 뭡니까? 저는 사실은 살인의 추억도 좋아. 저 제일 좋아하는 거 살인의 추억. 추억입니다. 살인의 추억 좋아하는데 너무 이 영화 사실 살인의 추억이랑 많이 고민했어요. 설명. 근데 살인의 추억은 너무 너무 뭐랄까 복잡해요. 뭔가 복잡해. 할 얘기들이. 저는 살인의 추억 다시 볼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무서워서 좀 힘들더라고요. 복잡하고 이 영화는 되게 복잡한 것도 복잡한데 되게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왜냐면 이 영화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보고서를 한번 썼었거든요. 그래요? 야, 오늘 성공기가 화려하게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살인의 추억 한번 또 정리 한번 더 해야 되고 힘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범죄 스릴러 아니면 그 느와르. 느와르 저도 딱 두 개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그래가지고 봉준호 감독 보통 이제 봉준호 감독의 최고작은 뭐냐 하면은 보통 살인의 추억, 괴물, 기생충 세 개로 조금 나뉘는 느낌인데 그 중에 이제 제 취향에 맞는 장르가 살인의 추억이더라고요. 제일 재밌게 봤고 제일 좋았어요. 아무튼 뭐 국내에서도 되게 흥행한 영화고 935만 명 관객 동원하면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막 높은 순위는 안 했다고 들었어요. 개봉 당시 한 26위 박스 오피스. 근데 약간 인디 영화 형식으로 개봉하거든. 우리나라로 치면은 스크린이 엄청 많이 없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6이면 되게 높은 성적이다라고 말하긴 하더라고요. 기생충 이후로 좀 미국인들도 또 많이 또 찾아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줄거리는 이제 그 먼 미래에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이제 그 어떤 약품을 살포하자고 동의를 한 거죠. 근데 그 약품이 이제 지구의 온도를 조금 내려주는 그런 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만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내려버려가지고 빙하기가 온 거죠. 지구 전체에. 그래서 뭐 동물들도 다 멸종하고 이제 사람들도 남은 사람 뭐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얼어 죽고. 그래서 최후에 이제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열차 하나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설국열차. 그 안에는 이제 열차에 탄 사람들이 있는데 열차를 탈 당시에는 티켓이 있어야 탈 수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티켓이 있어야 탈 수 있었는데 그런 맥락이 나오나요 영화에?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티켓이 없는 사람들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일단 타고 본 거죠. 타고 본 사람들은 이제 티켓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열차에 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꼬리칸으로 다 보내진 거고 이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머리칸.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뭐 1등석, 2등석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타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계속 지구를 돌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게 꼬리칸에는 이제 최소한의 의식주만 제공이 되는 거죠. 최소한의 이제 잠잘 곳, 최소한의 이제 먹을 것, 이제 프로틴 블록이라고 하죠. 단백질 블록, 양갱. 그게 공급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꼬리칸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그래서 이제 꼬리칸 거기에 있는 리더가 있는데 커티스, 크리스 에반스 커티스가 반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혁명을 한번 꿈꾸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는 이제 머리칸에서부터 쪽지가 계속 오잖아요. 계속 오거든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커티스 누군지 모르는데 그 쪽지가 계속 오면서 정보를 주면서 지금이라고 말할 때 자기도 이제 움직이려고 계속 대비는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기차를 만든 사람은 이제 밀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영화 당시에도 그 엔진 칸에서 이제 엔진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되게 신성시대는 사람이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구원자니까 그 사람들은. 그쵸. 그리고 그래서 윌포드와 그 이 열차의 엔진은 여기서 거의 신인 거예요. 그 열차 안에서. 딱 신이죠. 근데 이제 윌포드의 비서가 갑자기 머리칸에 오더니 그거 바이올린을 칠 줄 아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죠. 근데 거기서 뭐 바이올린 칠 줄 아는 사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데려가는데 이제 할머니, 아내분도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아내분은 밀치고 막 못 가게 하고, 같이 못 가게 하고 막 폭행을 막 하죠. 그런 다음에 데려가고,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아이를 한 명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 불러모은 다음에 딱 뭐 자로 이렇게 재보더니 데려가죠. 그냥 그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되게 흑인 아이였는데, 흑인 아이 엄마가 타냐라는 사람인데, 타냐가 왜 내 애를 데려가냐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머리칸 그 비서하고 비서의 이제 보안 경비대들 군대들하고 이제 꼬리칸 사람들하고 그게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발단이 되어가지고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혁명이 좀 급하게 시작이 됐죠. 그 거기서 이제 총을 들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었는데, 그 메이슨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이제 틸다 스윈튼이죠. 틸다 스윈튼이 이제 쓸모없는 총 치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초반에. 근데 커티스가 왜 저 총이 쓸모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총알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 판단이 정확하게 맞아서 이제 딱 머리에 대고 착 하는데 총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총알이 없다 하니까 이제 머리칸 사람도 꼬리칸 사람들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혁명이다. 혁명이다. 혁명을 다 이제 그래서 점점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머리칸 사람들도, 머리칸에 이제 군대들도 와가지고 막 걔네들 저항군들을 다 제압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혈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뚫어가지고 그 감옥칸이라는 데를 가게 돼요. 그 감옥칸에는 감옥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남궁민수, 송강호라는 사람과 남궁민수 그의 딸 이제 요나, 고화성이죠. 고화성을 이제 구출을 하죠. 왜냐면 걔네들이 이제 문을 따는데 문을 설계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은 아니고 그 송강호가 문을 설계한 사람이라서 그 문을 열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문을 열고 계속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딸을 구출하고, 이렇게 딸과 이제 남궁민수를 구출하고 이제 딜을 하죠. 문을 따는 걸 도와주면은 그 크로놀이라는 이제 마약인가봐요.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마약 같은 거를 주겠다. 마약을 이렇게 주면 이제 약간 마약 중독자들 같아 보였거든요. 그 남궁민수랑 요나가. 그렇게 딜을 해가지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죠. 점점 그 군대들의 저항도 심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진짜 총을 이렇게 총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총알이 사라진 줄, 이렇게 영화에서는 총알이 이렇게 멸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멸종이라고 하나요? 근데 그게 다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총도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혁명군들이 다 죽어 나가고 다치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커티스가 이제 머리칸에 갈수록 이제 머리칸에 좀 부패한 약간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점점 머리칸으로 나아갈수록 거기 사람들은 다 약에 찌들어 있고 막 이상한 막 유흥을 즐기고, 왜냐면 꼬리칸 사람들은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점점 분노를 하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가장 머리칸인 엔진칸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남궁민수하고 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커티스가 리더였지만 그 리더인데 자기가 정신적 지주처럼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길리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꼬리칸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근데 한쪽 팔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쪽 팔이 없게 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꼬리칸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아비 규환이었고, 이제 그게 좀 정돈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배가 고파서 막 아이를 먹기 시작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을 거기 사람들을 막 먹기 시작했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기도 하나였던 거예요. 커티스도. 그러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길리엄이 자기 팔을 자르더니 그걸 주면서 아이는 먹지 말고 내 팔을 먹어라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고
좀 각성을 한 거죠 커티스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 받는데 이제 남궁민 선수도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얼음이 녹고 있는데 나는 여기를 나갈 생각이다 하면서 내가 그 크로놀과 딜을 했잖아요. 그 마약류가. 근데 그 마약류가 알고 보니까 폭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불을 붙이면. 그래서 그 크로놀을 왜 달라고 했는 줄 아느냐. 폭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 크로놀을 뭉치더니 이제 폭탄을 만들어서 딱 불을 이렇게 연문을 폭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엔진칸에서 비서가 나오더니 총으로 양궁민수를 탁 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커티스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커티스는 뭐지 하면서 엔진칸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윌포드와 마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윌포드와 식사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길리엄이 자기가 정신적 지주처럼 따라서 길리엄이 사실은 윌포드하고 계속 내통하고 있었던 사이고 그 주기적으로 이 뭐 꼬리칸의 그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혁명이라기보다는 뭐 인구를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인구를 계속 줄여왔다. 그런 조작을 함으로써. 그리고 쪽지를 보낸 것도 사실은 자기다. 이렇게 딱 윌포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리엄이 사실은 그 꼬리칸에서 머리칸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총을 맞아서 죽거든요. 원래는 그 물칸에서 혁명이 끝났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더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길리엄이 죽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고 그런 와중에 이제 윌포드가 자기는 너무 늙었다고 이제 이 열차를 이끌 또 다른 리더가 필요한데 그게 너라. 내가 정한 사람은 너다. 커티스 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를 이어서 이 엔진을 보살펴 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커티스가. 근데 갑자기 요나가 이제 들어오면서 엔진칸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요나는 사실은 좀 능력이 좀 있어요. 그 초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문 바깥 닫혀 있는 문 바깥 그러니까 뒤쪽 그러니까 문 안쪽에 어떤 일이 벌써하고 있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바닥을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뭐지 하면서 커티스가 그 바닥을 열어보니까 그 아이 맨 초반에 이제 타냐의 아이를 데려갔잖아요. 그 아이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엔진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윌포드가 이 엔진도 그냥 무한 동력의 엔진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이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는 엔진이었던 거죠. 이제 그걸 윌포드가 딱 가리면서 뭐 엔진이 완벽하진 않아서 이제 아이가 필요하긴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커티스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제 윌포드를 죽여버리죠.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구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팔을 한쪽으로 잃게 되죠. 그 아이를 이렇게 구출해주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엔진실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연문이 터져 있었거든요. 그 폭발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열차가 혼란이 오다가 열차가 결국에는 이제 쓰러지게 돼요. 뭐라고 탈선을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탈선하게 돼서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오고 이제 그 요나와 그리고 그 흑인 타냐의 아이만 딱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열차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북극곰이 한 마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영화가 딱 끝나죠. 그런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에부터 뭐 얘기를 풀어나가자면은 해피엔딩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어쨌든 좀 희망적이에요. 내용은 있죠. 왜냐면 북극곰이라는 종 자체가 이렇게 상위 포식자잖아요. 상위 포식자가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더 하위의 포식자들도 있다는 뜻이고 생태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남궁민수가 감옥에 갇히면서 맨날 창밖을 보면서 얼음이 녹고 있는 걸 확인했다는 게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게 좀 어느 정도 맞지 않나라고. 그 판단은 맞았는데 사실 상위 포식자가 있다는 거는 중위 포식자도 있다는 거고 그렇죠. 하위 포식자도 있다는 거고 그렇죠. 수많은 포식자들이 있다는 건데 그 수많은 포식자들이 이제 어린아이 2명을 노리고 달려들면은 과연 그 두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은 과연 그 북극곰 당장 일단 북극곰이 걔들하고 눈이 마주쳤죠 아마. 북극곰하고 배고플 수도 있어요. 아이들 2명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과연 그 북극곰이 지금 배가 부른 상태인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네. 아주 지금 주둥이가 깨끗한 걸로 봐서는 지금 먹을 걸 못 먹은 지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승옥이는 해피엔딩 쪽으로 일단 보고 싶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요. 뭐 하여튼 뭐 이 영화는 뭐 일단 보시는 분들은 뭐 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정말 일차원적으로 명료하게 그렇죠. 딱 그냥 비유해가지고 영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바로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영화로서의 예술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거의 뭐 정치 프로파간다 무슨 영상물 같은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 너무 직접적이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뭐 그죠. 또 정치학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게끔 되는 어떤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보면서 이제 먼저 떠올랐던 거는 그 송곳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 보면은 이제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라는 어떤 문장이 나와요. 그 문장이 좀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인공 커티스가 처음에 꼬리칸의 어떤 리더로 있을 때랑 맨 마지막에 이제 윌포드라는 그 기차의 왕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 기차의 그 사람을 이어서 그 기차의 왕이 이제 거의 되었을 때라는 어떤 그 시점에서 이제 그 커티스의 마음이 참 많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커티스가 이제 혁명을 시작할 때에는 사실 그의 관점은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꼬리칸 사람들이 막 핍박당하는 거, 막 고통당하는 거, 인간답지 못한 대접을 받는 거, 그 한 명의 아이가 잡혀가는 거, 그 잡혀간 아이 때문에 엄마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의 눈에 들어보면서 혁명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윌포드라는 기차의 왕을 만나고 나니까 윌포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180도 바뀌는 거야. 그 전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주인공 커티스가 정신적 지주로 따랐던 그 사람 아까 이름 길리엄이 그런 말을 하거든. 윌포드 그 기차의 왕 윌포드 왕을 만나면 그의 말하는 것을 듣지 말아라. 그의 혀를 잘라버려라. 이런 말을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길리엄도 윌포드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고 길리엄을 윌포드랑 만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자기도 벌써 생각이 바뀐 거야. 그리고 커티스 너도 왕을 만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도 생각이 바뀌어버릴 거니까 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 말고 그냥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뭐 못한 거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 마음이 바뀐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그 꼬리칸 밑바닥 인생으로서 내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체제는 잘못된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커티스인데 왕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시각이 그 왕의 시각이 들어와 버린 거지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어쨌든 이 기차, 이 설국 열차라는 이 기차는 이 설국 열차라는 하나의 시스템과 사회 구조는 어쨌든 존속은 되고 유지는 돼야 돼. 왜냐면 이 사회 체제가 무너져 버리면 이 기차가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다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최우선 가치가 최우선적인 어떤 그 관점이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기차라는 시스템의 유지가 최우선이 돼버린다는 거지. 왕을 만나고 서는 곳이 바뀌고 나니까 왕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이제 한 명 한 명의 사람에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기차 전체를 내가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 그 관점으로 보면은 꼬리칸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희생이라든지 어떤 그들의 눈물이라든지 어떤 그들의 뭐 참 슬픈 사연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희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질문 한번 던지게 되죠 한 번씩. 던지게 되고 이게 맞아요. 그 약간 잃을 게 없는 사람에서 약간 잃을 게 갑자기 많아진 사람이 되면은 좀 관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좀 내가 잃을 게 많이 생겨버리면은 관점이 많이 딱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길리엄 그 말했잖아요. 혀를 저는 그 둘이 내통하고 있는 거 말할까봐 잘라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내통하고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구나. 혀부터 일단 잘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나는 그렇게 들렸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좀 우리 좀 현실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나이 먹는다는 것도 아마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약간 생긴다는 게. 성우는 어때요? 지금까지는 어떤 것 같아? 한 개인한테 좀 더 시선이 가고 마음이 쓰이냐, 아니면 어떤 전체 체제나 뭐 한 국가나 뭐 사회나,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도 사실 늘 발생하는 문제거든. 조직에서 이제 내가 이제 학생이든 뭐 직장인이든 거기서 이제 늘 어떤 불평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들이 늘 있고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아유 뭐 어쩌겠어, 그래도 뭐 어쨌든 이 조직은 굴러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또 무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고 뭐. 저는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어렵죠. 좀 그래도 좀 대를 위해서 손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 이게 가진 게 많구나. 그게 아니라 가진 게 많아. 그냥 단순하게 막 대학교에서 무슨 프로젝트 과제 같은 거 할 때만 해도 막 그래요. 누군가는 말할 수 있죠. 왜 나만 많이 해? 나만 이거 내가 맡은 부분만 이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해야 그 팀 프로젝트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누구한테 떠넘길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안 한다고 그냥 안 해버릴 수도 없는 거니까.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꼬리칸 처음에는 영화 볼 때 꼬리칸 사람들이 혁명을 한다고 할 때 좀 너무 허술한 혁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혁명을 해서 그래, 성공해. 그 다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없지. 그 다음에 없지. 뒤집어 엎고 나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그쵸. 엔진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엔진을 어떻게 보면 윌포드보다 커텍스가 더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느낌도 있어. 엔진실에만 가면은 될 거야. 엔진실만 가면 엔진실만 가면은 엔진 가면 어떡 할 건데?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너무 허술한 혁명이, 너무 목적성이 너무 희미한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인생에서도 그런 목적성이 희미한 목표는 좀 안 잡는 게 좋지 않나. 구체적으로 딱 잡아야지. 딱 뒤에까지 생각하면서. 그래서 윌포드 잡았어. 그럼 윌포드 일단 엔진 사용법은 모를 거 아니에요. 윌포드만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걔가 끝까지 말을 입을 안 열면 그렇게 다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어렵죠. 근데 또 그래요. 뭐 근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꼬리칸 사람들의 삶이 너무 비참해 사실. 비참하고 그 커텍스가 남궁민수한테 들려주는 그 트라우마, 그 한 사람이 자기 팔을 잘라서 먹게 하면서 이제 이걸 먹고 이 아이는 잡아먹지 마라, 죽이지 말아라 얘기하는 어떤 그 사회는 끔찍하죠. 그 어떤 한 구성원의 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런 희생이 어쩔 수 없이 용인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조금 나는 너무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 사실. 너무 같죠. 사실 정말 잘 바뀌지 않아. 체제는 정말 잘 바뀌지 않아. 체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도 정말 잘 바뀌지 않아. 나라는 사람도 막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겠다 해서 막 송옥이도 지금 요새 잠을 줄이기 프로젝트를 지금 잠을 줄이고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어라고 마음 먹고 있지만 정말 잘 바뀌지 않거든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뀌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고통이 수반돼. 그래서 그 고통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거는 내가 바뀔 때 수반되는 고통보다 내가 바뀌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더 클 때, 그때가 아니면 사실 사람은 정말 안 바뀌는 것 같거든. 근데 사실 그때까지 가버리면 너무 늦어버리지. 그쵸. 너무 늦어버린 거야. 그때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내 식생활을 바꿔야 돼.
근데 내가 너무 몸에 안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있어. 바꿔야 돼. 근데 바꿔지냐고. 맛있는데 먹으면 안 바꿔진단 말이야. 언제 바꾸냐? 포기 내 못하지. 몸이 아파야지 바꿔져. 아. 근데 몸이 망가져야지. 근데 몸이 살짝 아프고 살짝 망가지는 건 괜찮지. 근데 이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질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인간이 어리석음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 그때까지 가버린단 말이야. 그때서야 바뀐다고. 이 체제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막 뭐 커티스 사람들 막뭐 혁명 일어나면 힘들지. 자기들도 많이 죽을 거 알고 뭐 혁명 이후에 어떤 시스템 구조 생각을 물론 해야지. 그것까지도 미리 다 좀 준비를 하고서 혁명을 하는 게 맞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체제가 너무 가버리는 거야. 거의 너무 나가버렸어 그 체제가. 그렇게까지 나가버린 체제에서는 그런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사실. 그쵸. 체제는 정말 쉽게 바뀌지 않지만 계속해서 바꿔가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체제가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리. 가까이 가버리면은 정말 파괴적인 어떤 전국적인 막 전국을 맡게 되는 어떤 그런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 버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와, 또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변화는 혁명이냐 개혁이냐 이게 또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변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체제보다는 개인 쪽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낮은 자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고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던 그 소외된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챙기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체제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거는 이 세상의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건 기독교 논리는 서로 희생하는 약간 그런 거는. 그건 기독교 논리는 아닌 것 같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우리의 본능이 이제 그렇죠. 좀 따라가는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또 이것도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혁명까지도 사실 기차의 시스템의 일부라는 거지. 그 기차가 이제 폐쇄적인 자급자족 체계를 갖추려면은 인구수나 뭐 식량, 뭐 수급 문제를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인구수가 늘어나 버리면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고, 사람을 근데 자기들이 막 나서서 머리칸에서 사람들을 막 죽이면은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반란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 반란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자기는 쪽지를 써서 보내고 길리엄한테 막 좀 부추겨서 야 혁명 한번 일으켜야지. 애들 좀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봐. 그래서 좀 옆에 좀 무식한데 좀 열정적인 애 없어? 해서 손에 땡긴 게 커티스고 사실.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생각과 지금까지 우리의 희생도 이 체제 안에 있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딱 느끼는 순간 그 체제에 사실 압도당해 버리지. 사실 커티스가 너무나도 이 체제의 어떤 완결성과 위대함과 고결함 가운데에서 나라는 존재는 막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요 느낌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느끼는 또 느낌이 아닌가. 왜냐면 우리는 더 이상 현실에서는 남국민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아마 없지 않을까. 지금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다 이미 체제에 압도당해 버리고 있거든. 압도당해 살고 있거든.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누가 커티스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체제를 직접 너가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기회가 주었다고 한다면은 그 누가 그걸 마다할 수 있겠나. 아마 저였다면은 그 요나가 딱 열어서 보여줬을 때 그걸 살포시 닿지 않았을까. 뭔데? 이러면서. 야, 너 왜 이거 왜 그래? 뭐야 이게. 열지 마, 너. 왜 열었어?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것 같아. 왜냐면
일단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본주의 이 사회 체제가 최선의 것이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보면은 꼬리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 있고 뭐 곁에서 우리가 딱 만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곁에도 있고 사실 있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 누구도 이 체제가 지금 선하고 옳다라고 확실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 체제 가운데 벌써 윌포드 왕을 만났던 커티스처럼 이미 압도당해 버려 있지. 이 체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돌이켜보면은 내가 대학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런 담론이 되게 많았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지금 한국을 향해 몰려오고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조금 달라. 포스트 모더니즘 약간 철학 쪽에서부터 이해하고 있는 느낌이고 이제 약간 그는 이성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철학 사조인 것 같고 신자유주의는 이제 경제 체제의 하나의 어떤 분파 같은데 뭐 경제 전문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IMF 이후로 이제 그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이제 몰려왔지. 뭐 좀 뭉뚱그려서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뭐 그런 것 같아. 노동 시장의 유연화. 그러니까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바꿔라. 그다음에 뭐 금융시장 개방. 그러니까 어떤 국제 금융 자본들이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일단 개방해라. 뭐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상적인 건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내가 대학 생활할 때는 이게 신자유주의 막 이런 얘기 되게 좀 얘기가 많았어. 그때는 이게 좀 너무 문제다. 이게 이제 뭐 미국에서는 80년대 맞아요. 이제 레이건 노믹스 그다음에 영국의 대처 수상할 때 대처리즘 해가지고 막 그때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고 있다. IMF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왔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FTA거든. 이제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무역하고 한국 기업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래서 IMF 때 그 FTA 할 때 그때 기억나지? 광우병 때문에 난리 난 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경제 체제로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또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신자유주의 얘기를 하지 않아. 그때 말했던 사람들 다 조용해졌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얘기하지 않고 내가 되게 인상적인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를 주도했었던 그 통상교섭 본부장이라는 김현종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현종. 내가 이 사람이 왜 기억이 났냐면은 기독교 출판사 중에 홍성사라는 출판사가 있거든. 네. 기독교 출판사인데 김현종이라는 어찌 보면 정치의 어떤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미 FTA를 지금 제일 앞장서서 지금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책을 한 권 냈더라고. 기독교 책인 기독교 출판사인데. 그래서 한미 FTA를 맺고 있는 그 김현종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야 결론은. 그 사람 뭐 인터뷰 그 사람 주장들 많이 실려 있는데 한국의 어떤 기독교 젊은이들도 이 사람을 보고 배워라, 막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보면서 근데 책 자체 그 김현종이라는 사람의 어떤 진심을 좀 느껴졌던 것 같아. 보면서. 근데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 그때. 김현종이라는 사람들 그때 알게 되면서 책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김현종이라는 사람이 다시 문재인 청와대에 참모로 들어갔어. 근데 노무현 때는 김현종이라는 사람을 노무현 지지자들 중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어. 이 사람은 노무현 정권의 경제 정책을 막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그 사람이 청와대 참모로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이제 뭐냐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FTA로 뭐 대변될 수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어느새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한국의 시스템과 구조가 되어 버렸구나. 그게 이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건 틀렸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좀 더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목소리들이 이제는 다 들어갔구나. 윌포드 앞에 선 커티스처럼
사람들이 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다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느낌이 좀 확 들더라고.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떤 이 체제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하지만 이 체제는 사실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사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리는 시점이 오거든. 우리 몸이 망가진 다음에 식생활을 바꾸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주장을 하고 다른 세상을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이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도 이게 참 강고하게 느껴지는 이 설국열차와 같은 이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질문들 좀 던져지는 것 같아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뭐 자본주의 사회라든 이런 체제를 벗어난다는 걸 상상해 볼 수 있는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리고 상상을 못하게 하지 사실. 상상 못하게 하죠. 그 보면 영화에서 유치원 교육하는 거 보면은 그쵸. 계속 아이들한테 주입하잖아. 기차가 멈추면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뭐 엔진이 멈추면 우리는 다 얼어 죽지요. 뭐 노래 계속 부르면서 사실 그 체제 바깥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어릴 때부터 막아버린단 말이야. 어쩌면 우리 체제도 마찬가지지. 뭐 이 체제가 결코 완벽하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 무엇을 더 상상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일단 길들여져 버리는 게 어떤 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참 모르겠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더 높은 이상을 바라봐요. 뭔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결국 넘어선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만 보고 믿는 사람들이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지. 그 너머에 있는 거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내가 집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거다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못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집안에만 있는 거, 그 사람은 이제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잠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이제 또 좀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맥락에서 다시 조금 생각해 보자면, 체제 밖을 상상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게으름일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말고는 없어. 여기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사자한테 먹혀 죽여. 실제로 북극곰한테 먹혀 죽을 수도 있긴 한데. 사자가 아니라 북극곰인데 사자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나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전부야. 이거 요 밖에 거는 없어라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어떤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상력의 부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어쨌든 봉준호가 남궁민수가 왜 밖에 나가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은 게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사실 별로 없는 거야. 옛날에는 뭐 사회주의라는 체제가 있었지. 근데 지금은 뭐 그걸 누가 그걸 대안으로 생각을 하냐고. 벌써 무너진 거고 잘못된 버린 거라고 사람들이 다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증명을 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의 대항마로서 하나의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어떤 사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느낌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의 결과는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체제 바깥에 더 좋은 어떤 이상을 우리가 꿈꾸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은가. 왜냐면은 여기서 우리의 시선은 체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시선은 체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개인에게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냐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력이 조금 더 우리의 게으름을 뚫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난 문득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다. 정말 체제 잘 안 바뀌잖아.
그쵸. 사람도 안 바뀌잖아. 그쵸, 사람 안 바뀌- 코로나 때문에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어쩌면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게 어쨌든 사람들의 욕망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막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단 말이야. 있는 사람들 막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다 지금 뭐 파괴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어쩌면 어떤 이 코로나 또 코로나랑 맞물려 있는 어떤 뭐 지구 온난화, 자연 환경의 파괴 이게 어쩌면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 인간이 어떻게 머리로서 생각해낸 하나의 어떤 또 다른 대안적인 경제 체제나 어떤 사회 체제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파괴한 자연이 이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 어쩌면 자연재해로. 그러면은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그쵸. 욕망을 꺾고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로 갈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해서 돈 벌고 마음대로 욕망을 충족하면서 사세요라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면은 어느 순간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더 이상 우리 욕망을 발현하지 않도록 이제 공동체적으로 주어진 식량을 배급받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생존을 위해서 지구가 너무 이게 환경이 파괴돼 버리면은 그렇게까지 해야지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자본주의는 체제는 이제 무너지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이 영화도 사실 보면은 그렇게 자연 환경 때문에 요 어떤 체제가 온 거잖아. 새로운 것처럼 체제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도 영원하지는 않지. 영원할 수 없지. 하나님 나라라는 절대적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체제와 국가와 어떤 시스템은 다 상대적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순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어떤 절대적인 거 앞에 서서 상대적인 거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성국이. 저는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 결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말에서 해피엔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 보고서 쓸 때 그렇게 해피엔딩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 영화 이 성열차의 키워드는 약간 순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열차도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지구를 계속 순환하고 그리고 이 계급 사회도 그 혁명과 이제 학살과 그 유지를 반복하면서 계속 순환되고 있고 몇십 년째 순환되고 있고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순환의 고리를 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말이 순환의 고리를 딱 이 폭력의 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이 폭력을 계속 그 학살을 함으로써 이 체제를 계속 유지되어 오고 그 열차의 순환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근데 저는 이제 그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나라는 인물이 남궁 민수가 요나를 막 싸움할 때는 되게 막 그 끼지 말라고 막 해요. 되게 막 그런 거에 참여를 시켜보지 않아. 근데 그게 약간 그런 의미가 됐었거든요. 이 폭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결국에는 요나도 사람을 한 명 죽여요. 아시죠? 그 뚱뚱한 사람. 그래서 이 폭력의 순환의 고리를 끊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씨앗이 남아있다. 그래서 마냥 이 체제 붕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다른 이 밖에 나가서도 또 다른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약간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했었거든요. 약간 왜냐면 또 체제라는 거를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체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 얘기 고민한 게 이 얘기를 하면 또 얘기 많이 하게 될까봐 얘기 많이 하게 될까봐 안 할까 하다가 짧게 딱 말했습니다. 네, 지금 11시 45분이라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얘기를 더 꺼내면 우리의 대화도 계속 순환할 것 같으니까 이 순환의 고리를 딱 끊죠. 결코 오전 11시 45분이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오후 11시 자정을 바라보고 있어요. 45분입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성국이의 좋은 영화 소경차 이야기 나눴고 또 같이 뭐 유명한 영화니까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보시면서 한번 썩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진 않았어요. 그래도 막 재밌네, 괜찮은 영화다. 한번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또 영화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 한번
답을 스스로 이렇게 가져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 또 온라인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쉽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또 바라고 한 주간 또 힘내시고 건강들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